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근육이 크면 무조건 힘도 센 걸까요? 반대로 힘만 세다고 해서 몸이 꼭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 힘과 크기, 이걸 둘러싼 궁금증들이 꽤 오래 있었죠. 오늘 근력 운동이랑 근육 크기를 키우는 운동,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검증된 지식을 바탕으로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단련할지 좀 명쾌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파워리프팅하고 보디빌딩 둘 다 무거운 걸 든다는 건 같은데 가만 보면 추구하는 목표가 아예 달라요. 파워리프팅은 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 세 종목에서 얼마나 많이 드느냐. 그냥 그 숫자가 전부죠. 순수한 힘. 그렇죠. 반면에 보디빌딩은 근육 크기나 대칭, 선명도 이런 미학적인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딱 보고 이 몸이 정말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얼마나 무겁냐가 아니라 얼마나 멋지냐, 약간 몸으로 조각하는 예술 같다고 할까요? 목표가 그렇게 다르니까 훈련 철학도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파워리프터들은 그럼 그 3대 운동 기록 자체를 늘리려고 온몸을 그냥 하나의 시스템처럼 써서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내는 데 집중하겠군요. 네, 맞아요. 힘 전달 효율성, 때로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일부러 좀 줄여서라도 더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기도 하고요. 전략적으로요? 그렇죠. 반면에 보디빌더는 이제 모든 근육을 좀 균형 있게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특정 근육만 딱 고립시켜서 거기만 자극을 집중시키는 걸 더 선호하죠. 그래서 운동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그 타겟 근육 긴장감을 일부러 막 늘리려고 가동 범위도 최대로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죠. 네, 목표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주는 거, 그게 이제 보디빌더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훈련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력 훈련은 일단 최대 힘을 내야 하니까 굉장히 고강도로 1RM의 한 8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반복 횟수는 적게 한 1회에서 5회 사이로요. 네, 그 고중량 저반복이 신경계를 최대한 동원하게 만드는 핵심 자극이에요. 신경계가 이 정도 힘을 내야 하는구나 하고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세트 사이 휴식도 3분 이상으로 꽤 길게 가져가는데 그건 중추신경계랑 근육의 에너지원, ATP-PC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음 세트 전에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매 세트 최대 힘을 내야 하니까요. 회복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군요. 그럼 반대로 근비대 훈련은 좀 다르겠네요. 강도는 약간 낮춰서 1RM에 60에서 85% 정도로 하고 반복은 6회에서 12회. 어쩔 땐 그 이상으로 많이 하고 휴식도 30초에서 90초로 짧게 가져간다면서요. 맞아요. 근비대 훈련은 이제 근육 성장에 필요한 자극, 그러니까 기계적 장력이랑 대사 스트레스, 이걸 효과적으로 주면서도 운동 볼륨, 그러니까 총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강도 고반복이 거기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휴식을 짧게 가져가는 건 이유가 있나요? 그 짧은 휴식은 근육 안에 젖산 같은 대사 부산물이 쌓이게 만들어요. 이게 대사 스트레스인데 세포가 붓는 느낌, 흔히 말하는 펌핑을 유도하고 이게 또 성장 관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이는 훈련도 일부러 하기도 해요. 최대한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고 성장 신호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죠. 그렇군요. 근력 향상의 핵심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근육 크기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근육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거의 기술 연마에 가깝다는 거네요. 고중량 훈련이 신경계를 단련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경계가 더 많은 근육 섬유를 한 번에, 그리고 더 자주 빠르게 동원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운동 단위 동원율이나 발화율을 높인다고 표현하는데요. 또 여러 근육들이 타이밍 맞게 같이 힘을 쓰도록, 즉 근육 간 협응 능력도 좋아지게 만들고요. 가지고 있는 근육,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게 신경계라는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근육은 별로 안 컸는데 힘이 확 느는 거, 그거 대부분 이 신경계 적응 덕분이에요. 같은 근육 크기라도 신경계 효율이 높은 사람이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근비대 훈련은 근육세포 자체에 이제 커져라 하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고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계적 장력인데
이건 그냥 무게를 들 때 근섬유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텐션 그 자체예요. 이게 근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 스트레스. 아까 말씀하신 펌핑 같은 거군요. 맞아요. 훈련하면서 젖산 같은 대사 부산물이 쌓이고 세포가 붓는 그런 현상들. 이것도 성장 호르몬 분비 같은 걸 통해서 근성장을 돕는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근손상입니다. 운동으로 근섬유에 미세하게 손상이 생기면 우리 몸이 이걸 복구하고 더 강하게 재건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위성세포라는 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파워리프팅식 근력 훈련은 최대 중량을 들기 위해 신경계의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렇죠. 신경계 튜닝에 가깝죠. 반면에 보디빌딩식 근비대 훈련은 근육 자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그리고 근손상, 이 세 가지 성장 신호를 근육세포에 직접적으로 보내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의 모든 변수들, 그러니까 강도, 반복수, 휴식 시간, 운동 종류까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력이랑 근육 크기가 서로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 운동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력 훈련이랑 근비대 훈련,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무겁다는 게 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근력 훈련에서는 진짜로 바벨에 몇 킬로그램이 걸렸는지 그 절대적인 강도, 이게 중요하죠. 목표 자체가 가장 센 힘을 내는 거니까 1RM이라고 하는 최대 무게에 아주 가깝게, 대신 반복은 적게 한 1회에서 8회 정도로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세트를 막 끝까지 몰아붙여서 실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경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자세, 그러니까 기술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아, 기술이랑 신경계, 효율? 반면에 근육 후기 키우는 이 근비대 훈련에서는요. 세트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느끼냐, 이 상대적 강도가 훨씬 중요해요. 상대적 강도요? 네, 그러니까 실패 지점에 아주 가깝게 가는 거 있잖아요. RIR 0에서 4 정도라고 하는데 세트 딱 끝났을 때 한두 개 더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지점까지 미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꼭 엄청난 무게가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비교적 가벼운 무게라도 반복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서 예를 들어 5회에서 한 30회 사이 이 범위 안에서 실패 지점 가까이만 가면 근육 키우는 데는 충분한 자극이 된다고 보는 거죠. 세트 마지막에 근육이 느끼는 그 힘든 정도, 그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비대는 그 노력 자체가 핵심이라 무게 선택의 폭이 더 넓을 수 있겠네요. 이런 강도 설정의 차이가 혹시 총 훈련량, 그러니까 볼륨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네, 당연히 미치죠. 훈련 볼륨 전략에서 아주 그냥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근력 훈련은요, 몸을 약간 준비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번에도 최대 힘을 잘 내야 하니까 피로를 좀 덜 쌓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피로 관리. 네. 워낙 무거운 걸 드니까 각 세트가 신경계에 주는 부담이 커서요. 전체 세트 수는 좀 제한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매번 운동할 때 최상의 상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자극 대비 피로 비율, SFR이라고도 하는데 근력은 세트당 자극도 크지만 피로도도 높아서 적은 수의 질 좋은 세트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피로를 최소화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한다. 그럼 근비대는 정반대겠네요. 지치게 만드는 쪽인가요? 정확해요. 근비대 훈련은 볼륨을 이용해서 근육을 지치게 하는 전략을 써요. 볼륨 자체가 근성장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최대치, MRV라고 부르는데 그 근처까지 점진적으로 볼륨을 계속 늘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더 많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세트 하나하나의 피로도는 근력 훈련보다는 낮을 수 있어도 세트 수를 훨씬 많이 가져가서 근육에 가해지는 전체적인 기계적 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근비대 입장에서는 이 높은 볼륨에서 오는 성장 자극이 어느 정도 피로는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 그 과부하 원칙 적용도 다르겠어요. 근력 훈련은 주로 바벨 무게 자체를 늘리는 거, 이걸 부하 주도형 진보라고 하죠. 네. 목표 반복 횟수는 그대로 두면서 점차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일반적인 발전 방식이죠. 결국 더 무거운 걸 들은 기술 자체가 좋아지는 거랑 관련이 깊고요. 근비대는 그럼 다른가요? 근비대는 볼륨 주도형 진보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길게 보면 다루는 무게도 당연히 늘어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으로는 세트 수나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걸 더 자주 택해요. 총 운동량을 늘리는 게 근육 크기 증가에 더 직접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아, 무게보다는 세트나 횟수를 먼저 늘리는군요. 네. 그래서 매주 무게를 올리기보다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세트 수를 하나씩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운동 선택. 이것도 차이가 꽤 크던데요. 근력 훈련은 목표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스쿼트, 벤치, 데드 이런 특정 운동 기록을 높이는 거니까 훈련 시간 거의 대부분을 그냥 그 운동이랑 관련 변형 동작에 쏟아붓죠. 특화성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딱 그 운동만 파는 거죠. 네, 한 우물만 파는 느낌. 반면에 근비대는 다양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목표가 특정 기록이 아니라 몸 전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거니까요. 여러 종류 운동, 복합관절 운동도 하고 특정 부위만 딱 자극하는 고립 훈련도 하고 머신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써서 근육을 여러 각도에서 자극하려고 하죠. 여러 밭을 간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런 다양성이 근육을 좀 더 완전하게 발달시키고 또 특정 움직임이나 부위의 피로가 너무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몸이 한 가지 자극에만 익숙해지는 것도 좀 방지해주고요. 그래서 근비대에서는 이게 최고의 운동이다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목표나 내 상황에 맞게 운동들을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근력 향상이냐, 근육 크기 증가냐, 이 목표에 따라서 훈련 방식이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달라지는 거네요. 첫째는 무게를 어떻게 보느냐, 절대적 무게냐, 상대적 노력이냐. 네. 둘째는 훈련 볼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피로를 줄여 준비시키냐, 자극을 늘려 지치게 하냐. 그렇죠. 셋째는 점진적 과부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주로 무게를 늘리냐, 주로 볼륨을 늘리냐.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운동 선택의 철학이 다르다는 거. 특정 운동에 집중하냐, 다양하게 활용하냐. 훈련 경험 수준에 따라서요, 필요한 접근 방식에 정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운동할 때랑 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을 때, 그리고 정말 숙련자가 되었을 때, 이 전략이 다 달라야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우리 몸이 어떤 자극을 주든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을 계속 이어가려면 좀 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해집니다.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초반에요, 흔히들 뉴비 게인이라고 부르는 시기 있잖아요. 이때는 근력이랑 근육 크기가 같이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던데, 이게 주로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신경계가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인가요? 네, 그게 상당 부분 맞습니다. 초반에 근력이 느는 건요, 실제 근육 자체가 막 커지는 속도보다 신경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더 강해지고 너 더 많은 운동 단위를 한 번에 동원하고 또 근육끼리 협응하는 능력도 좋아지고요. 물론 근비대 저체도 일어나긴 하는데 초기 근력 상승은 주로 신경계 효율화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기에는 막 복잡한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동작,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복합 관절 운동에 자세를 정확하게 익히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술을 잘 익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근력이랑 근육 크기 둘 다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시기에는요, 근육은 늘면서 체지방은 빠지는 이른바 체성분 재구성 현상도 다른 때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성장이 좀 더뎌지는 중급 단계로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지죠. 많은 분들이 근력 훈련이랑 근비대 훈련을 한 주에 같이 하거나 심지어 한 세션에나 같이 하는 그런 동시 훈련 전략을 쓰시던데, 이게 시간 효율성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시간 효율성은 분명 장점이죠. 다양한 능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각각의 목표를 최적화하는 데는 한계가 좀 따릅니다. 우리 몸의 회복 능력, 이걸 일종의 피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력 훈련이랑 근비대 훈련 모두 상당한 회복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막 밀어붙이면 회복 능력을 넘어서기가 쉽습니다. 아, 그 세포 수준에서 간섭 효과라는 개념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경로, 그 mTOR 경로라는 게 있고요. 또 주로 지구력 훈련에 반응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AMPK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경로가 어느 정도는 서로 좀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동시에 강하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서로의 효과를 좀 깎아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결과적으로 동시훈련은 두 마리 토끼를 적당히 잡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마리도 최대로 키우기는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훈련 경력이 오래된 상급자 수준이 되면 이런 동시 훈련 방식으로는 더 이상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급자는 이미 신경계 적응이나 기본적인 근비대가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발전을 하려면 훨씬 더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계별 강화, 다시 말해 블록 주기화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블록 주기화요?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훈련 단계를 순서대로 배치하는 그런 방식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그러니까 한 블록 동안에는 높은 훈련량, 볼륨에 초점을 맞춰서 근육 크기랑 작업 수행 능력을 키우는 축적 단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확보한 근육량이랑 회복 능력을 바탕으로 다음 블록에서는 훈련 강도, 즉 중량을 높여서 최대 근력을 키우는 강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비대와 근력 목표를 분리하고 순차적으로 공략하면 각 단계가 다음 단계 성공의 발판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상급자가 정체기를 넘어서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비대 반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8회에서 12회 반복이 근성장에 제일 좋다고 알려져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요. 세트를 실패 지점 가까이까지 충분히 힘들게 한다면 꽤 넓은 범위의 반복수가 비슷한 수준의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회 이하의 낮은 반복수, 그러니까 고중량이죠. 그리고 20회 이상의 높은 반복수, 저중량까지도 모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근비대를 위한 어떤 마법의 반복수 범위 같은 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초기에는 기본 운동 숙달과 꾸준함, 이걸로 신경계와 근육의 빠른 적응을 활용하고요. 중급 단계에서는 동시 훈련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회복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상급 수준에서는 근비대나 근력 같은 목표를 명확히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주기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 네. 그리고 근비대를 위한 반복수는 8에서 12회라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훈련 목표와 시기에 맞춰 다양한 범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트렝스 훈련,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를 잡고 들면 몸이 좀 네모나게 투박해진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특히 일부 파워리프터들 보면 몸이 직선적인 분들이 계셔서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흔히들 갖는 생각인데 사실은 훈련 방식 자체보다는 타고난 골격 구조나 유전적인 체형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골격 구조요? 네, 무거운 걸 든다고 해서 갈비뼈나 골반 같은 뼈대가 막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허리가 좀 가는 체형이면 고중량 훈련을 해도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파워리프팅이나 역도 같은 종목은 아무래도 좀 골격 자체가 크고 단단한 분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유전적 소양을 가진 분들이 높은 중량을 잘 다루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권에 많이 보이니까 저 운동하면 몸이 저렇게 두꺼워지는구나 하고 오해하기 쉬운 거죠. 뭐랄까 일종의 선택 편향 같은 겁니다. 골격은 확실히 좀 타고나는 부분이 크시네요. 그럼 근육 자체는 어떤가요? 그 보디빌더들 근육 보면 저거는 그냥 보기 좋은 근육, 힘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가짜 근육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비대 위주 훈련이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가짜 근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모든 근육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수축해서 힘을 내고 뼈에 붙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죠. 근육 크기라는 건 결국 힘을 낼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훈련 방식에 따라서 그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신경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원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중량 저반복 훈련은 보통 근섬유 자체, 그러니까 근원섬유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근육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비교적 고반복 훈련은 근육세포 안에 글리코겐이나 수분 같은 걸 저장하는 소위 근형질 비대를 통해서 근육 부피를 키우는데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이 진짜고 가짜고 이런 구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형질 비대도 에너지 저장 능력을 높이는 거니까 명백히 기능적인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럼 보디빌더들이 실제로 힘이 약하다. 이건 그냥 편견 같은 거군요. 네, 그 인식 자체가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엘리트 수준의 보디빌더들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무게로 고반복 훈련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근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잘 아시는 로니 콜먼 같은 경우만 봐도 360kg 넘는 무게로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예전 프랑코 콜롬보 같은 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 대회에도 나갔었고요. 결국 높은 수준의 근비대를 이루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근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근육 키울 때 자극이 중요하다.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요. 소위 그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하죠. 이것만 잘하면 가벼운 무게로도 근육 큰다. 이런 믿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목표 근육에 집중해서 자극을 느끼는 거, 마인드 머슬 커넥션, 물론 중요합니다. 운동 효율을 높이고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타겟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근육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결국 점진적 과부하거든요. 점진적 과부하요? 네, 우리 몸은 계속 적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계속 커지게 하려면 점진적으로 더 강한 부하, 그러니까 더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아니면 같은 무게라도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늘리는 식으로 총 운동량을 계속 늘려줘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극이랑 중량, 이 과부하가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단 좋은 자세로 목표 근육에 자극을 딱 주는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그 기술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부하, 즉 중량을 늘려나가야 하는 거죠. 자극만 너무 쫓아가면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추기 쉽고요. 반대로 자극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중량만 올리면 다칠 위험도 크고 운동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RIR, 그러니까 여유 반복 횟수 같은 개념을 써서 강도를 조절하기도 하죠. 세트 끝났을 때 몇 개 더 할 수 있었겠다. 이걸 기준으로요. 결국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최고의 훈련법 이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점진적 과부하라든지 훈련 목표에 맞는 특이성 원리라든지 피로 관리 같은 과학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 근력을 키울 건지, 근비대를 키울 건지, 또 자신의 유전적인 특성이나 운동 경험, 생활 방식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자신한테 맞는 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게 영양하고 회복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해야겠죠. 보통 체중 1kg당 한 1.4g에서 2.0g 정도를 권장하고요. 또 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가끔은 일부러 훈련 강도를 낮추는 디로딩 같은 계획적인 휴식을 통해서 몸이 회복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렝스 훈련하면 몸이 네모가 된다는 건 좀 유전적인 부분을 못 본 오해일 수 있고 또 보디빌더들의 근육이 가짜 근육이라는 것도 편견이고요. 결국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자극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인 과부하, 그러니까 중량 증가와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각자의 목표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 따라하기보다는 스스로 경험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의 핵심인 거죠.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